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낭독과 클래식의 만남인데요. 오늘은 노르웨이 숲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송은혜 작가님의 일요일에,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일요일의 음악실. 이게 뒤에 배경을 깔면 이 책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네요. 보이죠? 제 얼굴을 가리니까 이렇게 딱 보이네요. 네. 일요일에 음악실이란 이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이 노르웨이 출판사 대표님이신 김정희 선생님께서 지금 이 클래스에서 낭독을 또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과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데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누고 낭독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로 이 낭독회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만 이렇게 오프에서 보기가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한 번 더 앵콜 낭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 책 한 권으로 그 음악가들의 삶, 예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 책을 이렇게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어, 우선은 송은혜 작가님의 책을 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송은혜 작가님은 거의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트위터에서 알게 되었어요. 예, 지금도 송은혜 작가님은 이제 프랑스에서 거주 중이신데 그때 프랑스에서 이제 음악대학 교수로 이제 일하시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이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너무나 그 정감 있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좀 알리는데 되게 좀 좋은 콘텐츠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긴 시간 후에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작가님과의 인연이 먼저 닿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 책에서 파니 엔젤 파트를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노르웨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출판사로 지금 대표님 께서 시작과 끝까지 혼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삶은 또 어떤 삶인지, 그리고 또 파니 헨젤과 맞닿아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니엔젤 원고는 이제 그 원고 진행할 때 초창기에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읽으면서 저한테 울림이 좀 컸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 음악을 출판할 거야. 라는 그 선언이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 나아가서 한 인간의 되게 좀 그 울림 있는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1인 출판사라는 것이 이제 그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 회사인 거잖아요. 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읽고 싶은 텍스트들로 제 시간을 좀 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제 삶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점에서 파니엔젤의 이야기가 예,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내 책을 출판할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우리 노르웨이 수 출판사 대표님이신 김정희 선생님의 낭독으로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니 엔젤 파트입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내 음악을 출판할 거야. 하니 엔젤, 피아노 3중주. 프랑스 파리 로댕 미술관에서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맞닥뜨린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운동성과 무릎 꿇는 여인의 절망이 빚어내는 폭풍 같은 에너지에 매료되어 한참 그 앞에 머물렀어요.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이미 자리 잡았던 로댕에게서는 믿기기 어려운 간절하게 분출하는 서정성, 그로 인한 위험이 클로델의 작품에서 느껴졌습니다. 파니엔젤의 피아노 3중주 디단조 작품 번호 11번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클로델의 작품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꽃 튀는 과감한 피아노 기교와 끝을 알 수 없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다른 차원의 낭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유려함 때문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하니 헨젤, 피아노 3중주, 작품 번호 11, D단조. 함께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미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파니엔젤은 낭만 시대의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명문가였던 멘델스존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동생 멘델스존과 함께 음악 수업을 받은 파니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일요 음악회에서 피아노로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뿐 아니라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열린 음악회라고는 하지만 멘델스존 가문은 베를린에서 워낙 유명했던지라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과 예술인이 모이는 수준 높은 사교 모임과도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파니는 펠릭스가 받는 만큼의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 멘델스존은 14살이 된 파니에게 전문 음악가는 동생인 펠릭스가 가야 할 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모양처가 되어야 할 파니에게 음악은 인생의 장식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아버지는 딸의 음악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동생인 펠릭스도 누나가 가진 재능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니 맨델스존에게 음악은 장식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며 대중과 만나는 동안 하니 맨델스존은 자기 세계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작곡과 피아노 연주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인 빌헬름 헨젤과 결혼하게 되죠. 작품 출판에 반대한 원가족과는 달리 남편인 빌헬름은 부인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이는 아들이 태어난 1년 후부터 자기 집에서 1호 음악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개최했던 문화살롱을 재개하면서 사적인 음악 모임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음악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한이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부터 네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네가 비웃을까 걱정이다. 내 나이 40에 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니. 14살이었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를 비롯해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이런 내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구나. 한마디만 할게. 지금부터 나는 내 음악을 출판할 거야.
네, 제 낭독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은 최현진 선생님의 낭독이 시작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 선생님의 첫 낭독 잘 들었습니다. 어, 일요일의 음악실 책에는 굉장히 많은 클래식 곡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윌리엄 볼컴이라는 한 미국 현대 음악가의 곡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재즈를 되게 좋아해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재즈의 자유로움, 낭만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윌리엄 볼컴이라는 작곡가가 바로 그 재즈와 클래식 그 어느 중간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곡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면 스팅이나 또 스콧 조플린 같이 좀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가수들의 곡도 나와 있고, 윌리엄 볼컴의 곡도 지금 이 가을 또 밤에 와인 한 잔 이렇게 같이 옆에 두고 들으면 정말 좋은 그런 음악이어서 네, 들어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선율이 너무 세련되고 섬세해서 같이 꼭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이야기, 유령과 함께 춤을. 윌리엄 볼컴, 유령 레그. 이번에 소개할 곡은 미국 작곡가인 윌리엄 볼컴의 작품 세 곡의 유령 레그입니다. 우아한 유령, 폴터가이스트, 꿈 그림자를 묶은 유령 레그는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 번 들으면 귀를 뗄 수 없는 멋진 피아노 작품이랍니다. 1938년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볼컴은 퓰리처 상뿐 아니라 그래미 어워드, 디트로이트 뮤직 어워드를 받고 2007년에는 미국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입니다. 다리우스 미오, 올리비에 메시앙의 제자이기도 한 볼컴은 전통 클래식의 미국 대중음악, 특히 레그타임의 특징을 절충해 그만의 특별한 음악 시그니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레그타임은 재즈가 본격적으로 미국을 휩쓸기 전 1890년대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악보 출판이나 녹음 산업, 피아노 보급까지 두루 영향을 끼쳤던 장르입니다. 반주가 베이스와 화성을 교차하며 두 박자 행진곡풍으로 쿵짝, 규칙적으로 연주되는 동안 멜로디는 당김음을 사용해 유연하게 리듬을 타며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스콧 조플린이 작곡한 메이플 리프 레그가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대중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 100만 부 이상 팔린 첫 번째 악보가 되었답니다. 스콧 조플린의 메이플 리프 레그 함께 들어보시죠. 왼손 반주에서 특유의 두박 리듬 쿵짝쿵짝이 들립니다. 레그타임이 유행하던 시절 함께 유행하던 두 박자 춤곡이 행진곡, 케이크워크, 폭스트롯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행진곡과 케이크워크는 대중의 관심에서 밀려났지만 터키 트롯이나 원스텝, 폭스트롯은 유행이 지속되면서 붓점 리듬과 같은 새로운 스타일로 레그타임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두 박자 리듬을 기반으로 노래하는 한국의 트로트 음악도 폭스트롯에서 기원했다고 봅니다. 레그타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재즈의 자리를 내어주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1940년대에 재즈 음악가들이 다시 레그타임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1960년 후반 윌리엄 볼컴과 윌리엄 올브라이트가 이 장르를 예술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연주하면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3년 영화 스팅에 스콧 조플린의 엔터테이너가 삽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레그타임은 인기의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 스팅 주제곡 엔터테이너를 만나보시죠.
제로 조플린의 음악을 발견한 후 단순함과 흥겨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우수에 매료된 볼컴은 1967년에서 19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레그타임과 전통 클래식을 접목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세 곡의 유령 레그죠. 윌리엄 볼컴 우아한 유령, 스펜서 마이어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낭만 음악의 정통 레그타임 스타일을 절묘하게 조합한 첫 번째 곡 우아한 유령은 단순한 리듬 위에 선율, 화성, 대위법으로 탄탄한 구조를 쌓아 유려하고 친숙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규칙적인 왼손 리듬 위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당김음은 우아하면서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자아내지요. 볼컴의 음악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중간 어디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해석할 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리듬입니다. 악보의 16분 음표로 고르게 표기된 음표를 쓰인 그대로 연주하지 않고 스윙 리듬에 기반해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연주할 수 있죠. 스윙은 같은 길이의 음표를 앞은 길고 뒤는 짧게 바꿔 연주하는 재즈의 기본 리듬입니다. 악보에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주자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 스윙의 정도를 다양하게 조절해 연주합니다. 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창의적 순간이 섬세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지요. 윌리엄 볼컴 우아한 유령, 이번에는 양인모 바이올린, 홍사헌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한 인터뷰에서 윌리엄 볼컴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아한 유령을 작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스트를 17세기적 의미로 해석해 유령보다는 영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합니다. 우아한 영혼을 가진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곡한 세 곡의 레그타임은 그래서 무섭거나 오싹하지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함께하는 그리운 영혼을 떠올리며 우아한 쿵짝, 달콤한 레그타임으로 유혹하는 미국식 현대음악에 빠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낭독가 황여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입니다. 이 합창이라는 곡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환희의 송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의 음악실이라는 이 곡을 어, 일요일의 음악실이라는 이 책을 읽은 후에 들은 환희의 송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가볍고 웅장한 곡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접한 후에 환희의 송가는 청력을 잃은 천재 작곡가가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만든 곡이구나. 그리고 가슴이 매우 뭉클하기도 했고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요일의 음악실 32번째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띄우는 편지.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베토벤은 19살이었습니다. 문학도였던 피 끓는 청년에게 옆 나라에서 세습 군주정을 끝내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고유하고 거룩한 권리,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인을 넘어 유럽인의 마음에 새겨졌고 베토벤의 영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이 꿈꾸는 이상향을 보여주는 시였습니다. 혁명의 시대를 사는 젊은 작곡가는 언젠가 그 시에 음악을 붙이겠다 결심했습니다. 예술, 오직 예술로만 나를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세상은 뜰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진정으로 이 끔찍한 이 삶에도 끝은 오겠지. 28살 때부터 철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예술가인 내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알지. 나의 내면 깊은 곳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류에 대한 사랑,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내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1802년 하이리겐 슈타트에서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베토벤은 27살 때부터 서서히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괴로웠을 작곡가의 몸과 달리 그의 영혼은 음악으로 지어진 비물질적 세계를 한계없이 유영하듯 자유로웠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진동으로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그가 꿈꾸는 이상을 전하는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술, 박해받는 이 예술은 어디에서든 결국 안식처를 찾습니다. 미로에 갇힌 크레타 섬의 미로 제작자 다이달로스는 자신을 미로에서 탈출시켜줄 날개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찾을 겁니다. 그 날개. 그를 가둔 미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병이었을 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단언합니다. 그 미로를 날아오를 날개를 찾을 거라고 말이죠. 미로에 갇혀 길을 찾지 못할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베토벤은 그것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하고 극복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일생을 병과 싸우고 예술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사회에 대항하며 인류의 진보를 열망했던 베토벤은 사망하기 3년 전 마침내 실러의 시를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으로 완성했습니다. 위대한 건축물과도 같은 이 교향곡은 인류에게 띄우는 베토벤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은 전 곡을 모두 들으려면 1시간이 넘는 곡입니다. 그리고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곡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공유하기는 어려워서 각 악장별로 조금씩 제가 편집을 해서 이 시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악장입니다. 1악장은 지축을 울리는 듯한 도입부로 시작합니다. 거칠게 연주하는 첫 번째 주제와 선율적이고 부드러운 두 번째 주제의 강력한 대조, 그리고 관현악장 전체가 이끄는 거대한 울림은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향곡을 시작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악장은 스케르초 트리오 스케르초 다카포 형식으로 작곡되었습니다. 팀파니가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강력한 리듬과 속도로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삼악장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느린 악장입니다. 형식으로 간단한 구조를 만드는 베토벤은 이번에는 변주곡 형식을 선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악장의 도입부는 평온한 들판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처럼 사막장의 단꿈을 단숨에 깨버립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낮고 깊은 독주 선율은 마치 레치타티브를 노래하듯 연주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만 보였던 관현악 연주 이후 바리톤 솔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음악이 있었음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바리톤 솔로에서 솔리스트 사중창으로 마침내 합창단이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부분에 이르면 그제야 베토벤이 왜 교향곡에 합창을 넣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합창교향곡이 초연되던 1824년 5월의 어느 저녁, 거의 10년 만에 베토벤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이 끝나고 청중이 기립해 연주장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보내도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작곡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솔리스트 중 한 명이 다가와 청중에게 등을 지고 있던 베토벤을 돌려 세웠고 그제야 그는 청중에게 자신의 염원이 가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던 환희의 소리가 모두의 영혼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음을 확인한 것이죠. 베토벤은 실러의 환희의 송가 중 환희와 관련된 부분만을 가사로 사용했습니다. 평생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꿔온 천재가 인류가 자신을 구할 길은 인류에 밖에는 없음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경험할 환희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70분간의 대서사시를 써내린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합창단이 부르는 환희의 송가는 9번 교향곡 전체에서, 아니 음악사 전체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관현악단 연주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낭독가 양주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성악곡 몬테베르디의 ним프의 애가라는 곡입니다. ним프의 애가 내용의 서두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이번에 세 번째 보게 되었고, 세 번을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이별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아름답고 눈부시던 시절을 지나 사랑이 식어 이별을 하게 되는 남녀의 이야기, 그리고 이별 후에 남겨진 추억과 미련의 감정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 ним프의 애가라는 곡은 봄날은 간다 영화의 내용처럼 사랑이 끝난 후에 이별을 들려주는 곡인데요. 처음 시작은 꽃밭을 걷는 듯 평온하고 편안하게 음이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남녀의 감정을 다루듯 어지럽고 복합적인 노래가 진행되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에 애절하고 서러운 감정의 노래가 나옵니다. 끝나버린 사랑의 엄청난 절망감과 좌절을 표현하다가 마침내 곡은 불이 꺼진 듯 차갑게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한 여자의 눈빛과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곡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째 이야기, 음으로 그리는 시여, 몬테베르디, ним프의 애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왔던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때는 불같이 사랑했던 연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 이별을 구하는 상대에게 상처받은 이가 던지는 대사였어요. 열렬했던 사랑의 맹세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지, 남겨진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처받는다는 뻔한 이야기. 하지만 내가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는 중이라면 절대 뻔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랑의 대상이 연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몰입했던 대상이 나를 떠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롭고 나만 빼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원망스러운 상태는 사랑에 달뜬 마음만큼이나 지울 수 없는 다채로운 감정을 우리에게 새겨넣으니까요. 시인 오타비오 리누치니는 ним프의 애가에 찬란한 슬픔, 끝없는 절망, 죽음보다 괴로운 고통의 순간을 시어에 농축했고 몬테베르디는 음으로 그 단어를 그려냈습니다. 시어에 전부 담지 못한 ним프의 마음을 몬테베르디가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몬테베르디의 가사 표현법은 단어가 눈앞에서 이미지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소리로 그림을 그린다 해서 음화법 혹은 음영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늘, 천사, 기쁨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높은 음으로 노래하고 지옥, 악마, 죽음과 같은 단어는 낮은 음으로 노래한다든지 절망, 슬픔, 괴로움이 등장하는 가사에서는 불협화음이나 반음계 진행을 쓰는 등 각종 음악 기법으로 가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사랑을 부르며 ним프가 1인칭 시점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파트에서 소프라노는 버려진 연인의 마음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마치 오페라 아리아처럼요. 몬테베르디의 수많은 마드리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숙명처럼 반복되는 내음 위에서 소프라노는 최대한 말하듯 유연하게 노래합니다. 떠나버린 연인을 원망하면서도 그를 놓지 못하는 절망을 음악으로 절절하게 표현하죠. 그 절절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해설가의 시점으로 마지막 부분이 여인의 마음에 놓아진 사랑의 불과 얼음을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몬테베르디의 액자 구조는 균형을 이룹니다. 마드리드에서 전형적으로 표현할 때는 오르락내리락 빠른 등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ним프의 애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불과 얼음에서 은표가 묘사하는 불은 화려하게 타오르지 않고 천천히 꺼져갑니다. 노래 얼음과 차갑게 멈 사랑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요. 더없이 섬세하게 표현되는 ним프의 끝없는 질문이 오히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달래주는 신비한 경험. 몬테베르디가 그 어둠을 뚫고 집요하게 찾아내는 우리에게 선물한 음악, 시 덕분입니다. 시어는 말, 돌멩이, 지, 구름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굴이나 사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잠겨 있어 발견되지 않는다. 예민하고 집요하게 찾아 헤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둠 속으로 펑펑 뛰어들어야 한다. 사람은 매일 오늘을 잃고 영원을 잊지 현실을 나만의 시어가 알려줄 것이다. 무언가를 희망할 용기가 단 하루 솟아오르는 도시처럼 다음 또 가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전주미 선생님의 낭독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번째 낭독자 전주미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음악 동화로 배우는 악기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입니다. 음악 동화라는 말에 이끌려서 이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어린이 도서 연구에 동화 읽는 어린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동화, 그림책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또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 첫 부분에 아이에게 좋은 것을 골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독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어, 어른인 저희가 어린이 책을 먼저 읽어보고 좋은 것을 골라서 소개시켜주고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독서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활동은 멈췄지만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계속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또 비슷한 점이 어렵지 않은 음악 재료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풀어낸 그들의 음악은 아이뿐만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그림책이나 동화 또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다양한 악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나 어른에게 굳이 외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각 악기가 고유한 색채로 어떻게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주하는지, 음악과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들어보면 동화 줄거리와 함께 악기를 익히게 됩니다. 그림이나 글씨가 아니라 음악으로 동화책을 읽는다니 신기하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지 볼까요? 그림이 없는 대신 각 주인공에게는 자기만의 악기와 노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가장 먼저 작은 새는 플룻,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넷,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호른, 피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 사냥꾼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 북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모든 등장인물과 악기를 알았으니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들은 악기들을 상상해 보세요. 피터와 늑대. 그때였어요. 피터가 떠나자마자 커다란 회색 늑대가 숲에서 나왔어요. 고양이는 번개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리는 꽥꽥 소리를 내며 연못 밖으로 서둘러 나와 도망쳤어요. 하지만 늑대가 오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늑대는 오리에게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결국 오리를 잡아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이제 고양이와 새만 남았어요. 고양이는 나무 위로 피했고 새도 고양이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가지로 날아갔어요. 늑대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둘을 위협하며 나무를 서서히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마당 안쪽에서 피터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용감하게 지켜봤어요. 피터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큰 밧줄을 가지고 나와 마당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늑대가 돌고 있는 나무의 가지 하나가 담장까지 뻗어 있었어요. 피터는 가지를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늑대 주둥이 근처를 날아다니면서 늑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줘.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하고. 새가 늑대의 머리를 날개로 건드리듯 가까이 날자 늑대는 화가 나서 새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었어요. 새가 늑대를 아주 성가시게 했거든요. 하지만 새가 너무 빠르고 영리해서 늑대는 도저히 새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피터는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나무 아래로 내렸어요. 늑대 꼬리를 올가미 속으로 넣는데 성공한 피터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덫에 걸린 걸 알게 된 늑대는 도망가기 위해 거칠게 뛰었어요. 하지만 피터가 밧줄 반대쪽 끝을 나무에 묶었기 때문에 늑대가 뛰면 뛸수록 올가미는 더 강하게 조여들 뿐이었어요. 그때 숲에서 사냥꾼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늑대의 흔적을 보고 총을 마구 쏘았어요. 피터는 나무 위에서 사냥꾼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작은 새와 제가 늑대를 벌써 잡았어요. 우리가 늑대를 동물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승리의 행진을 상상해 보세요. 피터가 앞장서고 그 뒤로 사냥꾼들이 늑대를 끌고 마지막엔 할아버지와 고양이가 행진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불평했어요. 만약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꼬? 행진하는 사람들 위해서 새가 짹짹 노래했어요. 피터와 나는 정말 용감해요. 우리가 무엇을 잡았는지 보세요. 잘 들어보면 늑대의 뱃속에서 꽥꽥거리는 오리 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마음이 급했던 늑대가 오리가 살아있는 채 삼켰기 때문이지요.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싱잉볼 마스터 이주연 선생님, 네, 마지막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 이거 라이브로 싱잉볼을 들으면 좋은데, 줌 환경상 그 두 가지 소리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오늘 이주연 선생님께서 기존에 이제 공연하시면서 녹음해 주셨던 그 싱잉볼을 잔잔하게 깔아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김정희 선생님 이거 깔아놓고 그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이주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7번째 낭독가 이주연입니다. 제가 할 낭독은 47번째 이야기, 세상을 위한 기도, 릴리 브랑제, 불교의 오래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으로 인류를, 여러분은 음악으로 인류를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싱잉볼을 하게 되면서 싱잉볼에서 퍼져나오는 소리와 진동이 지금 있는 공간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음악실이라는 책을 낭독하게 되면서 제가 선정한 파트에 나오는 릴리 브랑제는 인류를 위한 행동이 음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이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릴리 브랑제는 20세기 초반 프랑스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작곡가라고 우크라이나 출신 지휘자인 이르고 마르케비치는 말했습니다. 음악가 가족 중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음악에 물들어 살았던 릴리 브랑제는 2살에 장결핵을 진단받고 평생 병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25살의 요절에 미처 다 피우지 못한 재능이라는 편견에 갇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릴리 브랑제는 많은 음악을 남겼습니다. 릴리 브랑제는 카톨릭 신앙이 바탕으로 다른 종교와 사상, 문화를 품는 삶의 태도는 다양한 지식인들 덕분이었습니다. 건축가, 고고학자, 시인을 비롯해서 동양 철학까지 섭렵했습니다. 릴리 브랑제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겪은 아픔을 담은 여러 작품을 남겼고 그중 한 작품이 불교의 오래된 기도입니다. 책에는 불교의 오래된 기도를 작곡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우주를 위한 매일 기도이며 청정도론 중 발췌된 내용이었습니다. 불교의 오래된 기도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순간에 평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쉬는 모든 만물이 곳곳에 있는 모든 창조물, 모든 영혼과 태어난 모든 이, 모든 여자, 모든 남자, 아리아인이든 아리아인이 아니든 모든 신과 모든 인간, 은총 입은 모든 이, 동양과 서양, 북쪽과 남쪽에 존재하는 모든 이, 적도 없고 장애물도 없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각자에게 주어진 길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저의 낭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싱잉볼 연주를 조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 어, 이주연 선생님 마지막 이 음악과 함께 마지막 엔딩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그 음악과 우리 낭독가들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아주 스며드는 시간이었어요. 그 에너지를 여기에 이제 지금 줌이라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낭독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